전두환과는 다른 것 같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말이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데는 아마 이런 정서가 반영이 됐겠지요. 유족들이 파주에 모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어차피 법으로 잘 안 되는데 정부가 국가장 결정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부담을 덜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초화를 보냈지만 직접 조문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이 대신 가서 조문을 표하기로 했고요. 또 순방 일정도 겹쳤다고 합니다. 청와대 발표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김부겸 국무총리 발표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 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 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남 실장 이제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국가장으로 치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그 역사가 참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의 고리를 좀 끊어낼 때도 됐다. 사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후에 관한 것들 보면 당연히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했습니다만 12.12 군사 쿠데타, 5.18 광주 시민 학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고 또 그것 때문에 국가 원수의 직을 외후에서 박탈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망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항상 국가장이냐 뭐냐 이런 논란이 있게 되는데 예. 이런 역사의 고리를 이제는 좀 끊을 때가 됐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최수영 컨설턴트 국가장 치르기로 한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저는 유족은 검소한 장례를 치르기 원하고 장지는 통일동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아주 균형 잡힌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안장위원회가 소집이 돼가지고 예. 또 평가를 해야 되고 사실 또 현재 법에서는 그것이 또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또 국민적 갈등과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정부가 국가장으로 하면서 국가가 대신 장례를 치르지만 어떤 본인들의 또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서 장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고 좀 균형 잡힌 절충점을 찾은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제 생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금 논평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거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선악의 사고를 좀 넘어서야 좀 네. 넓은 영역이 보이는 만큼 우리가 이제 그래야 그 시대를 좀 이해할 수 있고 그 시대로 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진일보한 가치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선악의 잣대로만 들이대지 말고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 이해하고 어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뭐가 공이고 뭐가 과인지에 대한 좀 정확한 평가들을 한번 우리가 이 기회에 가져보는 것도 우리가 87년 체제가 결국 아직도 온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려면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이번 기회에 좀 참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경호 의원, 노태우 전 대통령 오랫동안 병석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아들 재헌 씨가 5.18 묘역도 여러 번 참배하고 또 용서를 바란다. 유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정신이 없었으니까 의식이. 그렇지만 이제 가족들의 입장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전두환 씨라면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번도 노태우 전 대통령 본인의 얘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죄와 사과. 결국 이게 저는 국가장이 결정되는데 국민적인 반발도 최소화되는, 별로 나오지 않는. 그리고 우리 문화의 가신분에 대해서는 좀 후하잖아요. 반대 거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진정한 본인의 뜻이 담긴 사과와 사죄,
결국 이게 가장 큰 작용한 것 같아요. 지금도 밝혀진 유언에 보면 모든 과오 내가 무한 책임 뭐 이런 표현을 했다는데 그게 따져보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2002년에 벌써 전립선 암 수술을 하고 그때부터 사실상 와병 그리고 병치레를 하셨더만요. 그렇다면 그 이후로 언론이나 아니면 일반 여론의 관심에서 상당히 멀어졌죠. 그러니까 잊혀진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뉴스는 지금 장면 나옵니다만 노재헌 씨 아들이 아버지 대신 5.18 묘역에 가서 저렇게 무릎 꿇고 사죄를 하는 저 모습이 또 한 번에 그친 게 아니었더라고요. 밝혀진 것만 5번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더군요. 여러 차례. 그러니까 그 여러 차례라는 거는 그만큼 진정성이 읽혀졌다는 거니까 저는 이번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벌써 지금 살아계시는 우리 전직 대통령이 3분이나 어찌됐든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됐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뭐 물론 먼 훗날에 일이겠습니다만 그분들 또 저렇게 일을 당했을 때 이런 논란을 또 되풀이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결국 키워드가 진정한 본인의 사과와 사죄. 그러면 국민들은 굉장히 마음을 넓게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적 결정을 바라보는 김한규 변호사 시각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국가장으로 결정한 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저도 찬성합니다. 사실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과가 매우 명확한데 저는 무엇보다 생각하는 건 지금 우리 현행 헌법 체제, 우리 현행 정부 체제가 사실 육공화국 헌법 이래로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그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1987년 헌법이 2021년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노태우 대통령 자체가 현 정부의 그 어떤 헌법 시스템의 어떤 뭐 적통을 계속 이어받고 있다. 더군다나 뭐 앞서 다른 패널들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죄를 한 마당에 이 국가장으로 결정은 매우 잘한 거고요. 이를 통해 하나의 어떤 전직 대통령의 어떤 과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그리고 어떤 사과의 기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국민 통합의 기준을 마련한 선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조문은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화는 보냈고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이 조문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빈소를 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빈소를 찾았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실까요?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 빛의 크기가 그 그늘을 덮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한 점을 저는 평가합니다. 가시는 길이니까 같이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빛의 크기가 그늘을 덮지는 못할 거다. 여야 대표의 발언도 이어서 들어볼까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에 비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에 국민의 요구를 수용을 했고 또 본인이 직접적인 5.18에 대한 사죄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간접적으로 사죄의 뜻을 표하고 아들 노재헌을 통해서 수차례 5.18 묘지를 참배해서 사과의 뜻을 표한 것은 국민들께서 평가하고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과를 그래도 볼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일가는 그에 대한 피해를 그러니까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했고 그리고 또 비록 노태우 대통령 당신께서는 2000대 초반부터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실 기회가 없었지만은 그 가족이고 특히 아들 되시는 노재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가족을 대표해 사과를 하는 등 제가 봤을 땐 진정성 있는 노력들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과를 물론 오롯이 덮고 갈 수 없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걸 알고 있지만은 그런 노력 또한 전두환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평가될 부분이 있다. 예, 여야 대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기남 실장,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그 발언 논란 있었을 때 그때 알았는데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사에는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이 없다고. 예, 저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당사에 이준석 대표가 오면서 예. 뭔가 이제 당이 좀 그 젊은 정당으로 변화 예.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의 어떤 유산으로부터 과감하게 단절하겠다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노력들의 한 일환으로 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 정당의 정통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좀 곤란하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좀 무리한 영장 청구가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체포영장 기각되고 그래서 곧바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한 번도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고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공수처 1호 영장이었거든요. 공수처가 상당히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첫 번째 영장 청구고 온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수사인데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손준성 검사 어제 심사 후에 귀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어요? 진짜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구속사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일부러 미룬 건 아니세요? 영장 청구를 하는 걸로 봐서 뭔가 이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제 영장이 기각된 걸 보니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특별히 잘 소명하지는 못한 게 아닐까. 공수처는 사실은 이제 구속을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과로 생각하는 기존 검찰 마인드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포지션을 갖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좀 우려가 좀 되는. 김한기 변호사, 구속영장이 이렇게 이제 심사에서 기각되는 경우는 자주 있지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사실 공수처가 좀 신경을 많이 썼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고 보시나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공수처 출범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제 1호 구속영장 청구 사건 아니겠습니까? 또 전 국민이 관심 갖고 또 유력한 지금 대권 후보인 윤석열 후보와도 뭐 연관된 의혹이 있다. 뭐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라 저는 영장 청구했을 때 뭔가 지금 공수처가 있나? 아니면 손준성 검사가 뭐 증거인멸을 시도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체포영장이 청구가 기각되고 나서 구속영장 청구를 3일 만에 청구한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사안은. 그러면 그 사이에 범죄 혐의 소명은 당연히 됐고 손 검사가 소환에 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 뭐 지금 검찰 내에서 뭔가 관련자들에 대해서 회유를 했다거나 뭐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뭐 이런 단서가 공수처가 포착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1호 구속영장 청구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이건 참담하게도 법원에서 뭐 범죄 혐의 소명 자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 뭐 구속 필요성, 아예 상당성이라는 표현은 거의 잘 안 하거든요. 상당성이라는 표현은 좀 조심스러워하는데 네. 이건 상당하지도 않다. 이게 기각한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공수처가 지금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지금 불거진 게 몇 달이 됐는데 그동안 좀 뭘 했나?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야권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대선 지금 레이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 아니었나? 이런 어떤 좀 의혹까지 생기거든요. 공수처가 현재 상황에서는 그거는 뭐 변명의 여지도 없는 수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공수처가 사전 영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그렇게 출석하라고 그래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이번에 기각이 되면 또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손준성 검사가 이제 앞으로 또 잘 출석하겠다고 또 아마 영장 실질 심사에는 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수사 협조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이 사안을 바라보는 저는 가장 큰 저 안타까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출범한 이유가 뭡니까? 비리 검사 잘 잡으라고 출범한 건 부수적 이유고 그동안에 검찰이 너무 인권을 무시하고 검찰 마음대로 이렇게 제도적인 것들 관행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걸 개혁하자는 게 본질적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결과를 만들기 이전에 과정까지 또 정당하고 절차적인 과정이 또 온당해야죠. 그런데 이게 다 무시가 된 거예요. 체포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사흘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는 아니 무슨 구속영장 청구가 삼세판 가위바위보도 아니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는 거는 잘못 보면 감정이 실린 거라든가 아니면은 무언가 여기에 대한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정치적인 어떤 타겟을 가지고 수사한다는 충분한 의심을 줘요. 더군다나 22일 송영길 대표가 왜 소환하지 않느냐고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난 그 직후에 일어나니까 오늘 아까 국민의힘 토론회를 제가 지켜보는데 예. 윤석열 대표가 바로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묻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고발 사주가 아니라 이거는 이른바 그 영장 청구를 사주한 게 아니냐. 예, 예. 청구 사주라고 또 이렇게 프레이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보다는 정치적 논란으로 끝날 가능성이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는 공수처가 출범 자체의 존재의 의미를 몰각한 거고 예. 더더군다나 이런 어떤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을 형해화시킨다든가 헌법상 기본권도 무시한다면 앞으로 공수처가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그래요. 윤경호 의원 사실 공수처 출범하는데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좀 제대로 해야 그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텐데 지금 기억해봐도 제1호 대상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었죠. 그때만 해도 뭐지? 저게 1호에 걸맞는 수사인가? 그랬는데 또 1호 영장 청구도 기각이 되고 이러면 공수처가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까지 나올 법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공수처가 그동안에 뭐 판사나 검사, 그러니까 자기들을 그냥 껴안기만 하는 그 조직에 대해서 뭔가 비리가 있을 때 손을 댈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공수처의 출범 의미를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기소권 그거 조금이라도 깨진 전 그걸로 봤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1호 사건이 조희연 전 교육감 흐지부지 됐죠. 이번에 뭐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사실 이건 기법의 부족이라고 일선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조희연 교육감이 저는 아니죠. 현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기법의 부족.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의 수사팀, 검사들, 뭐 다른 뭐 처장과 차장 등등이 이런 판사가 보기에 법적인 하자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거 이것조차도 극복을 못하고 왜 무리수를 뒀을까? 예. 들어보니 소환과 출석을 6차례 거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는 그러니까 명분은 실제로인지 아니면 뭐 속마음인지는 모르지만 11월 5일 결정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뭐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건데 이건 사실 양쪽이 다 아마 고려를 했을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전 지난번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자에 대해서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도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사실 기각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번도 사실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해당 피의자들이 면죄부를 받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점을 예. 저는 공수처가 앞으로 할 일이 바로 그거다. 기소를 해서 얘기한 직권남용 뭐 권리행사 방해라든지 아니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명이 되는데 더 주력을 하면 되지 단지 수사를 할 때 구속을 시키느냐 이거에 실패했느냐 이거 너무 연연해 하면 또 이런 실패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도 약간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송영길 대표 반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일부 언론들이 과대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판결이 분명한 것은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단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아직 좀 더 출석을 더 촉구해라 이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사상 초유의 총선 개입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이 밝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정진남 실장, 송영길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기대를 좀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좀 나간 얘기입니다만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보인 공수처의 수사력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드러난 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번 과정에서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이제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손준성 검사라든지 김웅 의원이라든지 소위 직위를 이용한 수사 비협조 또 그리고 출석 일정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전후로 출석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정치적 논란으로 끌어들인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어떤 그 어찌 보면 베테랑 검찰 출신들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정말 좀 치밀하게 이 사안 자체를 접근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소 나이브하게 접근한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다시 한번 사건 뭐 이를테면 그 불구속 수사를 해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증거는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본다면 전면적으로 이 수사를 재편해서 다시 수사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그 정점은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의 개입 여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 이 사건을 보는 시각 토론회에서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오늘 TV 토론 들어오기 전에 고발 사주라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손준성 검사에게 지난 주말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증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 전에 그 김웅 의원도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고 또 변호인 선임이 조금 늦어져서 11월 2일 날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주말에 구속영장을 쳐놓고 보통 영장 치면 바로 알려줍니다. 근데 오늘에서야 오픈을 하고 그러면서 경선 일정 때문에 시급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황당한 우리 야당의 경선 대선 개입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당은 저 하나 잡으면 집권 연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똑히 봐주십시오.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윤석열 후보는 자기 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제 저런 발언을 했던데 오늘도 토론이 있는데 오늘 또 저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오늘도 이제 원희룡 후보에게 홍준표 후보도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두 분에게 이제 법률가 출신이니까 과연 이렇게 여당 대표가 얘기하고 즉각적으로 어떤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바로 고발 사주보다 더 심각한 청구 사주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원희룡 후보는 왜 그걸 저한테 묻냐고 얘기하고 홍준표 후보도 그건 참 뭐 답변이 좀 내가 뭐 얘기하기 좀 곤란한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 기각이 되는 걸 본인에게는 오히려 지금 되치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생각하고 지금 아마 여기에 대한 프레이밍을 청구 사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맹렬히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 얘기를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최근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캠프에 비상이 걸렸죠. 어젯밤에 심야 대책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캠프 규모는 아주 메머드급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전현직 국회의원 한 90명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파워가 센데 글쎄요. 이렇게 메머드급 캠프가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잇따른 발언 논란, 최근에 결정적으로 전두환 발언과 관련해서 지지율에 큰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된 지지율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갤럽에서 조사한 건데요. 전체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율인데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전체에서 뒤지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앞서는 걸로 이번에 조사를 50대 50,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이 비교가 좀 의미가 있는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 양자 대결 구도 이런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뒤지기는 하지만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더 높게 나왔고 선호도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젊은 층에서 아주 높게 그렇지만 60세 이상으로 갈수록 윤석열 후보가 더 선호하는 후보인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 전에 상당히 앞서가던 조사에 비하면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죠. 자, 가상 양자 대결 다시 한번 보시죠.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 변화가 분명히 보이기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관련 발언 이것도 있지만 사실 아마 일반인들의 공분까지는 뭐 제가 표현이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감정을 촉발시킨 건 사과 걔한테나 줘라라고 표현되는 아마 그 사진인 것 같아요. 그 사진은 윤석열 후보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캠프의 시스템이 얼마나 삐걱거리는지 그다음에 뭐 추정만 되고 있습니다만 김건희 씨 부인이 거기에 그렇게 관여를 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가 지금 시중에는 돌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가 또 해명을 한 것 자체도 전혀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저는 전두환 발언보다도 개 사과 저게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지와 이미지를 확 깎아먹은 게 아닌가. 저는 오늘 기사 중에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의 급변, 변화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그쪽에서 그동안에 아주 전폭적인 지지의 대상이었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이 돼서 지지가 아주 급락했더라고요. 물론 뭐 그 지역이라는 곳이 어떤 상징성을 갖느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이 분포로 보면 보수 세력이 훨씬 더 많고 또 뭐 여러 대통령을 뭐 배출한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정권 교체론에 가장 무게를 실었던 지역이 거기일 텐데 거기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저렇게 떨어진다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이제 여론조사가 저렇게 나오니까 아마 비상이 걸릴 것 같은데 어젯밤에 심야 대책회의 했다고 하죠. 어떤 걸 논의했을까요? 뭐 제가 뭐 경험칙으로 본다면은 일단 지금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투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시간이 3, 4일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전할 것이냐를 이제 그 좀 큰 틀에서 아마 점검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되는 광주 방문이 굉장히 그 표심에 민감할 수도 있고 또 보수층에게는 주는 만약 한다 그러면 광주 방문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전략적 점검을 했던 것 같고요. 세 번째 정도는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사실 명함 판 사람만 직함 받은 사람만 300여 명에 달한답니다. 캠프 내에. 그다음에 뭐 일단 현역이 30명, 전직이 한 60명 정도가 된다는데 사실은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진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실제 조정들 어떻게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역할 분담해 가지고 좀 임팩트 있게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제가 논의가 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지금 위험한 징후가 뭐냐면 지금 당내부에서도 이게 윤석열 대 윤석열의 양상으로 치닫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 징후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도한 편가르기는 나중에 원팀을 구성하는데 또 정말 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까지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만일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은 지금 경선 캠프는 정리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어저께 아마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기남 실장도 캠프 꾸려 보셨지만 저렇게 등치가 크면 좋습니까? 뭐 나름대로 세과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 뭐 민주당 선거를 보든 또 지난 그 이준석 당대표가 될 때 국민의힘 그 상황을 보더라도요. 결국 메머드급 캠프 또는 대세론으로는 어떤 그 결정적인 승부를 좌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히려 저는 메머드급 캠프가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이후에 그 민심에 호응하는 메시지나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좀 저는 그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이른바 민심을 이기는 당심은 없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최근 선거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분리기는 여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캠프가 멤버드급이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하태경 의원 영입시켰습니다. 지난번 경선 때 붙었던 하태경 의원이었는데 하태경 의원은 원래 유승민 후보하고 가깝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하태경 의원 얘기를 들어보시죠. 4강에 올라가신 네 후보 모두 우리 당의 귀중한 자산이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이유는 정권 교체, 정치 혁신 이 두 가지 중차대한 과제를 모두 다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옆에서 지켜본 윤석열 후보는 그 누구보다 빨리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돕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원래 하태경 의원은 유승민 후보하고 좀 가깝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그 탄핵 특히 이제 탄핵 전후로 해서 사실 뭐 유승민 지금 후보죠. 예, 유승민 후보의 뭐 거의 오른팔 내지는 거의 뭐 한 배를 탄 것 아니냐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정당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이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급격한 어떤 개혁의 목소리를 내대서 사실은 뭐 젊은층, 특히 20대, 30대 층에게는 또 많은 또 지지를 받고 있는 보수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좀 뜻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태경 의원 정도의 어떤 되게 소신 있는 목소리도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실 열세에 있는 뭐 유승민 후보의 어떤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 기존의 어떤 본인의 정치의 어떤 인생과 또 맞고 또 설령 뭐 유승민 후보가 만일 결과적으로 후보가 안 되더라도 그냥 하태경 의원의 본인의 목소리를 계속 냈다는 것 자체가 높이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 그래도 굉장히 선거대책위원장이 이게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한 명 더 추가되는 것이 본인 개인의 정책 입지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국민들이 봤을 때 특히 하 의원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했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분마저 지금 이런 대세의 흐름에 편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심야 대책회의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아마 추측해 보건데 전두환 발언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또 사과하는 그 과정에서 또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고 이게 여론에 영향을 미쳐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이 부분 논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광주를 가서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얘기가 나왔을까요? 궁금한데 광주를 가는 걸 놓고도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광주시장은 오지 마라, 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일부에서는 광주에 가서 괜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쇼하려고 가는 거냐 이런 지적인 거죠.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굳이 근데 다음 주 또 광주 가신다는데 이거 일부러 계란 맞으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그런 면인데, 내가 사실 계란 맞으러 가는 거죠. 근데 우리 공장장님 뭐 그렇게 계란 던져주면 감사한 것이고. 꼭 그렇게 보진 않아요. 내 마음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사과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후보기 때문에 경찰이 또 잘 방어를 해서 뭐 그런 장면이 만들어지면 지지 않겠죠. 그리고 그걸 노리고 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되죠. 정치에서는. 그런 모습 자체가 별로 좋은 이미지를 주질 못해요. 알겠습니다. 예. 오히려 봉변당했다 이래서 안 좋은 뉴스만 만들죠. 광주 시민들이 이제 일부러 계란을 던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정치에서는 일부러 그런 사건도 만들어야 되니까 안 그러겠죠. 예. 일부러는 안 만들어요. 그러면 그랬다면 일부러 그랬던 걸로 치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지금까지 뭐 정치한 지는 한 4개월밖에 안 되지만 뭐 제가 뭐 쇼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공직생활이나 지금까지 쇼는 안 합니다. 쇼는 안 한다. 그런데 정경남 실장 광주를 간다. 그러면 지금 광주 시민들이
지난번에 그 문제가 됐을 때 보듬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때 광주 시민들의 반응이 대체로 좀 싸늘했죠.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광주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부 캠프 회의의 어떤 결론이든 또 아니든 또 아니면 개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지난 전두환 소위 옹호 발언 이후에 제대로 어떤 사과하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비약적으로 개사과 논란으로 좀 이제 확산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가장 아쉬웠던 게 광주 시민, 이른바 5.18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판단이 있었다면 저렇게 사과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죠.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광주라고 하는 현지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본인의 발언과 5.18 유가족과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입장 표명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광주 방문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면 지금 좀 전에 인터뷰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 급한 마음에 광주행을 결정하다 보니까 당장 다음 주에 있는 선거를 앞둔 하나의 쇼가 되지 않겠냐. 또 하나는 이게 자칫 기획 방문의 의도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광주행조차도 이번 광주행조차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의 좀 흠집이 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 좀 신중한 행보가 좀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주를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윤경 의원 5.18 쿠데타만 빼면 전두환 정치는 잘했다. 이게 이 말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광주 시민들만입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서 광주 방문이라는 게 과연 그런 의미로 한치가 될까? 전 그것도 판단을 잘못한 거다. 이건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 단순히 전두환 씨에 대한 개인에 대한 평가 이런 거하고는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번 전두환 발언 이후에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해명도 그렇고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개사과 사진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이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인식의 수준이 그냥 반영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김어준이라는 그 진행자가 계란 맞으러 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때 딱 떠올랐던 게 그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91년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정원식 전 총리의 밀가루 외국어대에서 그렇습니다. 정원식 씨가 외국어대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문교부 장관을 물론 지냈죠. 그건 전두환 정권 시절입니다. 그분을 총리로 지명을 해요. 그래서 총리 서리로 가려고 퇴임식을 하는 과정에 외국어대 학생들이 당시에 문교부 장관 시절에 전교조 불법화, 그다음에 탄압 이런 거에 대한 아마 반발이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역풍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밀가루를 뒤집어 썼던 사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안 정국이 막 시작됐다고 했을 정도로 보수가 똘똘 뭉쳐버렸는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만에 하나라도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건 또 다른 착각이다. 그건 죄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정치를 공학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이 만에 하나라도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수영 컨설턴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꼭 전두환 발언 논란 때문 그거 하나 때문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제 저렇게 지지율이 6개월 정도까지 견고성을 유지하던 후보가 저렇게 지금 막판 결정적인 때 빠진다는 것은 저건 중첩된 논란이 쌓인 효과라고 봐야죠. 저거는 저게 어떤 거냐면 잔매 사실 축적된 겁니다.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한 거고 그 어떤 중도 지지층이 이럴까 말까 할 때 그 그러니까 전두환 발언 논란이 결정탄을 날렸을 뿐이지 저것이 그 발언 한 방에 저렇게 간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시점에서 뭘 돌아봐야 하냐면은 이제까지 자기가 대세론을 유지해 왔던 거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높았던 건데 저렇게 지금 여론조사가 각 후보들을 붙여도 이재명 후보에 근접하거나 혹은 이기는 걸로 다 나온다면 윤석열 후보의 존재 가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여줘야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나밖에 안 되니까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라는데 이제는 누구라도 나가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여건이 조성되면 이 부분에선 본인의 터닝 포인트 전략이 필요한 거지 지금 광주 방문에 너무 저렇게 온 전략을 쏟아야 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런데도 김종인 위원장 여전히 윤석열 후보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언 들어보실까요? 이번에 지금 정치에 처음 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잘 쓰는 그 용어도 구사를 하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자본력 있고 그런 것 같지만 기본적인 뭐 자세에 있어서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거저거 상당히 솔직하고 그리고 이 싸움으로 보는 눈 자체가 그래도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변호사,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은 아니지만 마음이 그쪽에 가 있는 것 같이 들리네요. 예, 거의 뭐 지금 얼마 전에 걔 사과 사진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도 좀 두둔했죠. 예,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이제 입문한 이래 저는 가장 위기의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날 그 사진 공개된 상황에서는 사실 뭐 제 주변의 사람들도 전부 다 황당하다. 이게 뭐지? 이거 우리를 모욕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거의 뭐 아버지가 아들 챙겨주듯이 아니면은 정치 후견위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딱 품에 안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날의 어떤 과오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지 마라, 마치 훈계하듯이 얘기를 해줬다는 것은 뭐 단순히 뭐 애정 차원을 넘어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사실 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뭐 겉으로 표현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사실은 뭐 정치 원로로서 좀 심판 역할 정도 하고 나중에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벌써 한쪽 손을 들어버렸으니까. 근데 하여간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서 손을 들어준 것이 이번 경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 보시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도와주는 발언하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저분은 대한민국 정당판이 언제부터 이렇게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갔을까? 근데 저분은 뭐 이쪽 당을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저는 본인이 나서는 거에 끊임없이 욕심을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봤는데요. 그런 기회를 지금은 놓쳐버렸죠. 그런 점에서 내 존재를 계속해서 더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전 김종인 위원장의 영향력이 이제 더는 먹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 11월 5일 후보가 결정이 되면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되면 돕고 다른 후보가 되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는 합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 홍준표 후보와는 좀 악연이 있지요. 홍준표 후보가 검사 시절에 비자금 사건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 수사했던 그런 전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악연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복당도 안 시켜주고 뭐 그랬는데 최근에 윤석열 후보 편을 좀 드는 그런 얘기 나오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 김경진 특보가 홍준표 후보도 김종인 위원장 만나자고 얘기를 했는데 퇴짜를 맞았다. 그렇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기분이 많이 안 좋았겠죠. 두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분명한 거는 전화를 일주일에 한 두어 번씩은 같이 통화를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데마다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분이 있었던 진영의 후보가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시절에 그쪽에 계셨는데 당선이 됐고 이쪽에 와서 민주당 진영에 있을 때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고 뭐 그런 전력들. 그다음에 이제 시대의 흐름과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통찰력, 가령 국민건강보험도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초로 만들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찰력, 또 민심을 읽어내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뛰어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을 서로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김종인 위원장은 경선에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선에 도움을 받으면 영남의 보수층들이 전부 싫어해요.
그래서 경선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만날 필요도 없고 제가 만나자고 연락한 일도 없습니다. 네네, 연락한 일이 특히 없다. 참모들이 걱정이 되니까 만나보라고 계속 종용을 해도 저는 경선에는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네. 만나자고 했는데 퇴짜를 놨다. 정기남 실장 사실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저는 그렇게 뭐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위원장이 개입되는 것은 경선판 자체를 좀 흐리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김경진 의원이 지금 적극적으로 김종인 위원장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서 윤경호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제 이제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뭐 사망했지 않습니까?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60대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예. 어쩌면 그때 사람이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 여야를 오가면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 저는 이번에는 관철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제 판단입니다만 그 고리를 또 끊어내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의 관심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야당의 입장에서 정권 교체라고 하는 명분에 충실할 때 오히려 그 의미가 좀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이제 김경진 특보가 저렇게 그렇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김종인 위원장 우리 도와주거든, 홍준표 후보 안 돕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홍준표 후보가 한번 만나십시다라고 했는데 안 만날래라고 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홍준표 후보한테 불리한 얘기일까요? 김종인 위원장한테 불리한 얘기일까요? 그건 김종인 위원장이 퇴짜 맞은 거니까 불리한 얘기죠. 아니, 만나자고 그랬는데 안 만났다는 것도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김경진 특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같은 패널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 진위 여부는 어쨌든 지금 홍준표 후보가 펄쩍 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아닐 거라고 보고, 그럼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 김종인 위원장에게 윤석열 캠프는 목을 매는가? 저는 그게 어떤 그 선거 기술적인 문제라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체제가 노태우 대통령이 만든 87년 체제가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 대선은 어찌되었건 이런 갈등을 통해서 넘어가가지고 시대교체를, 정치교체를 넘어선 시대교체, 87체제를 뛰어넘는 정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 저렇게 서로 모시겠다고 해가지고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새 정치 나오겠습니까? 시대교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중도층에 다가가고 소구하고 국민께 주권 잡기 요구를 해야지, 왜 저런 식으로만 정치 기술적인 공학으로만 자꾸 접근하려는 태도가 과연 중도층의 본선 가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그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대목을 한번 곱씹어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아무튼 이제 국민의힘 후보 선출 차곡차곡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선출하는데 어제 문항을 최종 이제 결정을 했지요. 홍준표 후보 맨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만 해도 뭐 한 3~4% 나오니까 기분 나빠서 나 여론조사에서 이런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느새 선두 자리에까지 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이제는 여론조사 믿느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그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여론조사에 내 이름 넣지 마라. 네. 기분 나쁘다, 믿을 수 없다. 그렇죠. 지금은 믿으십니까? 지금은 좋게 나오니까. 지금은 정상적으로 나오니까요. 예, 윤경호 의원, 제가 그때 많이 웃었습니다. 네, 저런 답변 태도를 젊은 사람들이 보고 시원시원하다, 좋다 이러는데 그게 과연 지지표로 갈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거의 압도적으로 선두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치고 올라가고 조사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전망하신다면 최종적으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 전망 함부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전망해서 다 틀렸어요. 그러나 이 흐름으로 보면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대세론이었던 윤석열 지금 후보가 좀 꺾여버렸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까 그 연령층별 지지율, 전 그게 아주 인상적이에요. 예. 윤석열 후보는 50, 60대만 뭐 45% 정도의 훨씬 높은 층, 저기 지금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오히려 20대, 30대, 40대의 저층이 홍준표 후보에게 더
많이 쏠려 있다는 게 저게 큰 예. 변화 같고 지금 뭐 다뤄지겠습니다만 이 당원의 인증을 위해서 예. ARS 인증 이것도 결국 나이 많은 이 디지털 디바이드 예. 이거에 쓰는데 불편한 분들이 그럼 나 못하겠네라고 해서 그 투표율을 떨어뜨릴지 모른다. 그 굉장히 저는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ARS 인증을 도입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하니까.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이건 대리 투표라든지 부정 투표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까도 우리가 지지율을 살펴봤습니다만 60, 70대 지지율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만약에 ARS 인증 절차 이런 것 갖춰 놓으면 상당히 투표하는 데 좀 어려움 겪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생각하시기에 어떤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 굳이 비교하자면 사실 변호사 단체도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대해서 변호협회장이라든가 지방변호사회장 선거를 하는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과거에는 다 현장 투표를 했습니다. 현장 투표를 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모바일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이제 모바일 투표를 이제 뭐 하지 못했거나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현장 투표도 허용합니다. 그만큼 이 모바일 투표라는 게 사실은 뭐 이거 약간 뭐 세대 간에 좀 약간 비교를 해서 적절한 좀 양해를 좀 구해드릴게. 나이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인증 절차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면 번거롭기도 하고 또 이게 익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배려인데 그래서 사실은 뭐 홍준표 의원의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은 이게 모바일 투표에 익숙치 않은 층은 사실은 뭐 이제 좀 약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화 ARS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본인 인증 절차 생략하고 좀 간단하게 하는 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 선관위 입장이 왜냐하면 책임당원의 그 전화번호니까 사실 대리 투표를 하려면은 뭐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더라도 대리 투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이 좀 설득력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했나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인증 절차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저는 그 부정투표, 대리투표의 가능성과 소위 투표의 편의성 이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인데 저는 60대, 70대 그 소위 이른바 전통적인 보수층 유권자들을 겨냥해서 투표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이를테면 그 ARS 인증 제도 같은 것을 좀 패스하고 가자 이런 논란 자체가 조금 저는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뭐 그 한 당에서 결정한 문제긴 합니다만 공당이기 때문에 어떤 선관위의 어떤 유권 해석을 받는다든지 또 도움을 받아서 그런 절차들을 절충해 낸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상식적으로 ARS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러면은 뭐 좀 더 뭐 요즘 사실은 모바일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좀 국민의힘 이번에 그 여론조사 도입 논란을 보면서 이런 게 좀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ARS 도입이라든가 이런 이제 여론조사 이런 문항들에 대해서 규정을 둬야 돼요. 그게 없고 이게 사사건건 할 때마다 이게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려고 그러면 이게 공정성 시비가 붙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당이 딱 원칙을 둬야 됩니다. 어떤 식의 그 여론조사 방식과 어떤 식의 ARS 방식을 이게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게 할 때마다 자꾸만 변동되면은 이게 자꾸 위인설관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분더러 여기에 대한 당내 갈등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뭐 당원 당규까지 몰라도 어떤 제도로 두는 것은 저는 그거 이번에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번 9월 한 달에만 40대 이상 입당자가 19만 명이 급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뭐 기사를 봤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입당자 중에서 모바일이 아니라 종이원서로 입당한 사람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이 지금 여기 ARS 도입에 대한 논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관권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선거관리 내각, 중립내각으로 구성하라.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윤경호 의원 생각하시기에 왜 이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지금은 먹히지 않는 게 내부 고발자라는 게 어느 곳에나 있지 않습니까?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들이 진영을 떠나서 설사 또 진영에 속해서
나는 보수층을 지지하는데 지금 내가 이런 관직에 있으면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 그거 불가능하지 않나. 황교안 전 총리가 일부 뭐 인천의 뭐 민경욱 의원 지역구 뭐 이런 거로부터 시작해서 나온 얘기 꺼낼 때마다 오히려 더 손해만 보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과연 그런 얘기가 먹힐까라는 그런 지탄을 받은 거, 좀 그런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후보가 도대체 저 말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이 추세상 꺾이고 나서 굉장히 지금 초조하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더 보여준 방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시지 전문가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요, 저 얘기는 아주 전통적 보수 지지층, 그 아주 우파 태극기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투표인데 이런 상황이니까 정권을 찾아오려면 나에게 투표해 달라는 얘기를 한 걸로 저는 분석이 됩니다. 정기남 실장, 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일단 뭐 없다고 보고. 중립 내각이요? 예. 지금도 선거 중립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촉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저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주장이죠. 그리고 전략적으로 어떤 최근 당내 경선을 앞두고 앞서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만 소위 이른바 극보수층, 소위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표현되는 이런 사람들까지 뭔가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 보여지는데 저는 소탐대실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한규 변호사 시각은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좀 어떤 정치판을 좀 새롭게 개혁하겠다 이런 취지로 좀 뭐 대선 후보가 됐다고 저는 뭐 이해를 하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상당히 지지율이 나왔다. 그 지지율은 사실은 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지지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에게 호감을 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선거 부정 얘기가 나온 거고 딱 저도 뭐 SNS 통해서 접했을 때 되게 당황했던 게 지금 당장 이번 얼마 전에 있었던 보궐선거, 이제 서울시장 선거랑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야권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난번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꾸로 여권이 압승했지만 이 과정에서 뭐 아직도 일부 층에서는 뭐 부정선거 주장하지만은 어떤 게 어떤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에서 문제된 적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워딩 자체를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이분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개혁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보다는 이분이 지금 그 뭐 일부 태극기 부대에 대해만 자꾸 본인의 목소리를 주장하려는 거 아닌가, 호소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이미지를 주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계속 선거 운동을 한다는 것이 좀 답답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가 끝난 뒤에 원팀 구성을 첫 번째 과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낙연 후보에 이어서 어제 오늘 정세균, 추미애 후보 잇따라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세균 후보 만난 것, 추미애 후보 만난 것 쭉 이어서 한번 보시죠. 아마도 이제 원팀을 만드는 일이 승리의 출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후보께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고 꼭 필요한 일이다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원팀이 만들어져서 필승하도록 노력합시다. 총리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큰 역할을 해주시면 아주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그 총리님 계보 아닙니까? 뭐 다른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던데 제가 시장 선거 하기 전에 2008년부터 10년까지 제가 당 부대변인으로 제가 우리 총리님 모시고 있었지 않습니까? 약간 자화자찬 같지만 제가 참여를 안 했으면 이 개혁을 실종시킬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개혁 저항 세력을 뛰어넘어서 그걸 더 뛰어넘는 큰 그 시야를 가져야 되는 때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보님의 역할이 대단히 막중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장관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용광로 선대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제 지금은 더 크게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고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누님 같은 분이신데. 정기남 실장.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하고는 차 한 잔 마셨죠? 네. 정세균 총리하고는 만찬. 네. 추미애 후보하고는 오찬. 이낙연 후보랑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될까 봐 그랬어요. 뭐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아직 뭐랄까 좀 이낙연 후보 측에서 감정을 추스릴 만큼 좀 약간 숙성돼 있지는 않다. 뭐 그런 것들이 고려될 수도 있겠고요. 실무적인 또 이유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좀 저는 좀 눈여겨본 게 요즘에 이재명 후보가요. 박영선 누님, 추미애 누님 이런 말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뭐 그것도 하나 이미지 변신의 시도인 것 같은데 현재 이재명 후보에게는 어쨌든 지금 35%에서 소위 이른바 지지층이 좀 묶여있는 형국이잖아요. 또 그런 데다가 정권 교체 여론이 지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난국을 헤쳐가는 데 있어서 이른바 원팀 선대위 구성이라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첫 단추에 해당한다. 그리고 두 번째 중도층을 견인하기 위한 이른바 스윙 보터층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여러 사람의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정세균 이른바 전 총리의 같은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윤경호 의원 보시기에 원팀 잘 될 것 같습니까? 당과 후보가 얼마나 정말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결합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2012년 뭐 얘기 자꾸 합니다만 너무 문재인 후보는 당 따로 후보 따로 뭐 이래서 굉장히 고전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이 이제 앞으로는 갈수록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송영길 대표나 또는 뭐 윤호중 원내대표 별로 그렇게 노출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죠. 예. 모든 게 후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당은 거기에 전폭적으로 백업을 하면 그러니까 이 대선 주자 경선에 같이 나왔던 분들도 그런 당내 울타리 안에서 녹아 들어감으로써 선대위에 같이 참여를 하는 게 이낙연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지금 뭐 감정의 앙금이 아직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그런 방식으로 저는 풀어갈 수 있다고 보지. 또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찾아가 본들 그게 뭐 난 뭐 이미 그래 이제 감정 다 풀었어라고 얘기 나오겠습니까? 결국 당이 큰 울타리를 만들어서 당과 후보가 혼연일체되는 그 방법을 찾는 게 원팀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김한기 변호사 사실 이낙연 후보 쪽 지지자들을 어떻게 하나로 하느냐가 제일 큰 문제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정세균 후보라든지 또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후보 쪽에서 결선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만 해도 승복해라 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쪽하고 뭐 원팀 되는 것은 문제가 없었죠. 문제는 이제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죠. 사실 그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뭐 이낙연 후보를 적극적으로 좋아해서 뭐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제 상당수는 이낙연 후보가 그 당시 지지율 2위였으니까 당내에서 지지한 거거든요. 그럼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거거든요. 오죽했으면은 그 강성 그 이재명 지지자에 대한 그 좀 반감을 가진 민주당 그 당원들 같은 경우는 이거 가처분 신청해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경선불복에 대해서. 그러다 결국은 뭐 사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문제인데 이번 대선은 아마도 지난 그 문재인, 박근혜 양 후보 간 그 대선 과정처럼 굉장히 미미한 그 승부로 결론이 날 것 같으니까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본인을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민주당원인 이 지지자들을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비호감도였는지 뭐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캠프에서 내에서 고민해봐야겠지만 이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지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정해지는 후보와 뭐 경쟁하는 구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예. 최선 컨설턴트는 원팀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팀을 위해서 거꾸로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을 올려야 됩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아까 지적하셨듯이 35% 박스권에서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기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지금 다 지는 걸로 나와요. MBN이 얼마 전에 조사한 걸로 보니까 윤석열, 홍준표에게도 서울에서는 져요. 경기도에서는 이기는데 그 데이터를 제가 보고 그렇다면 원팀이 안 됩니다. 불안해지니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남태령을 아직 못 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경기도까지는 먹고 가는데 서울을 못 먹으면 민주당은 이제까지 전통적 승리에서 선거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2007년 MB한테 이명박 대통령한테 질 때 서울을 내준 것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길 때는 다 서울을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지금 서울에서 지고 있는 걸로 나타난다? 용광로 선대위가 아니라 더 녹인 선대위라 하더라도 원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경쟁력을 보여줄 때 그때 비로소 저는 용광로 선대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사실 그 결선 논란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역효과를 본 거죠. 그러니까 역벤션 효과라는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역벤션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고민할 지점은 뭐냐? 대통령 지지율은 40%고 본인 지지율은 아직 거기도 못 미치고 그런데 중도를 앉지 않으면 못 이기고 이 지금 삼중 딜레마, 트라일레마에 지금 사실은 이 처해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저렇게 당내 갈등 이런 것을 지금은 좀 거기에 지금 신경 쓸 게 아니라 정말 그러면 내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정권교체 지수가 높으니까 차별화는 어떻게 하면서 내 정부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중도에게 설득시킬 것인가. 그 슬로건과 그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결국 프로파간다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절체절명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결국은 원팀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네, 아주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